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보안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암호화일 겁니다. 우선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의 역사를 보면 여기 보면 스키테일 암호화라고 약 2500여 년 전에 스파르타 왕이 군대에 명령을 전달할 때 썼던 암호 기법인데, 스키테일, 이런 원통형 막대에 양피지를, 가죽이죠. 양가죽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옆으로 읽을 수 있게 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이것이 탈취가 되더라도 이 속에 있는 원통형 막대가 없으면 제대로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하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이사르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2000여 년 전에 카이사르에게 암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그의 가족들이 보낸 암호랍니다. A는 D로, B는 E로 각각 알파벳을 3개씩 밀려 쓰는 방식, 단순한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이 이 사람들이 처음 읽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남아있는 게 2000여 년 전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을 카이사르 암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가까운 시기,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기, 애니그마 암호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타자기에 키보드가 있어요. 이 키보드를 누르면 이게 알파벳인데, 일종의 알파벳을 누르면 이 속에서 뭔가가 암호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단어를 하나 치면 그 단어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특수한 문자들의 그 조합으로 나눠는 겁니다. 이게 소위 난수발생기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거를 딱 사용을 하면서 연합군이 독일군의 이런 정보들을 탈취하는 게 처음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애니그마 암호기는 이런 형태예요. 키보드에서 뭔가 Q를 눌렀으면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뭔가가 변화가 돼서 이 키보드에 똑같은 알파벳인데 그 알파벳 중에 하나가 딱 선택이 돼요. 즉 Q를 눌렀는데 엉뚱한 게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장을 여기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했을 때 이 램프보드라는 영역에 나오는 그 알파벳 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램프보드에다가 램프보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키보드 자판에다가 요 내용을 입력을 시키면 요거를 이제 전기회로 거꾸로 돌려서 반대로 문자열이 쫙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암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후 독일군이 이거 절대 암호 못 푼다 라고 해서 군인들끼리 통신을 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못 풀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풀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앨런 튜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튜링 머신, 컴퓨터 역사, 컴퓨터 구조 역사 공부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튜링 머신 개념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결국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암호 해독하는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 해독 장치,
본부라고 하는데, 최초의 본부는 폴란드에 있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폴란드에 있는 분이 이 독일 애니그마 이 암호기를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만 성공을 하고 완전하게 암호 해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앨런 튜링이 그 폴란드의 이 사람이 그동안 개발해놨던 이 분석 방법에다가 추가를 해서 제대로 암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암호가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통신을 많이 했는데, 이 앨런 튜링이 완벽하게 암호 체계를 분석을 해서 전문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독일군에서도 이거 애니그마 암호기가 그 해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로렌츠 암호 장치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렌츠 암호화 장치라는 것을 또 해독을 풀기 위해서 초창기에 이 본부를 훨씬 더 개선을 해서 크기도 크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앨런 튜링은 암호를 풀기 위한 일종의 인공지능, 최근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초의 인공지능 컴퓨터, 이게 암호 해독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로렌츠 암호화 장치도 앨런 튜링에 의해서 결국은 해독이 됐어요. 암호화 장치를 만들면 그걸 또 풀고, 그러면 또 다른 암호화 장치 만들고, 또 해독하고. 결국은 정보 보호하는요,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면 그거를 또 깨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호 장치 만들고, 또 깨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애니그마는 일종의 전신을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거를 복호화하는 그런 거였다면, 보통 물론 이거 데이터 도청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창기의 도청은 전화 도청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도청이라 하면은 영어 단어로 태핑이라고 하는데, 통신망에서 오가는 유무선의 신호를 가로채서 엿듣는 행위를 우리는 도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통신 도청, 우리가 와이어 태핑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 태핑은 전화선에 연결하는 녹음기가 1890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최초의 유선 도청 장치가 개발이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화선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이런 장치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통신이 유선통신만 있는 게 아니죠. 무선통신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전기죠. 무전기. 꽤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무전기. 이 무전기도 주파수를 맞추면은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합니다. 즉, 음성 통화를 하는데, 음성 대화를 할 때 특별한 암호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주파수만 맞추면 다 도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경찰이 사용하는 무선 있죠. 무전. 그 무전 채널을 소위 레카차들이 도청 장치를 가지고서 어디에 사고 났다는 것을 알고 서로 막 달려가죠. 그리고 이 도청은 지금도요,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어요. 간단히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10,000원이면 삽니다, 이런 거. 어떤 전자기기, 전원이 있는 전자기기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그냥 도청이 그냥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망원경을 딱 비춰서 레이저로 유리창 같은 거를 쏩니다. 유리창에다가 레이저를 쏩니다. 그럼 유리창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리창이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진동을 레이저를 쏴서 그 진동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폭을 해서 멀리 있는 건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베스트라핑이라고 합니다. 이베스트라핑. 영어로는 엿듣기 장치들이 있죠. 요즘 소위 도청 장치들은 대부분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인터넷망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태핑, 인터넷 패킷들을 태핑하는 기술들이 또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랜 케이블 같은 데를 따서 이렇게 태핑하기도 합니다. 여기 랜 케이블은 구리선뿐만 아니고 광 케이블 있죠? 그것도 태핑이 가능해요. 광 케이블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태핑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와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태핑하는 기술들이 또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웹 태핑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막 태핑을 할까요? 자, 도청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콘센트에다가도 하고 그림 뒤에다가도 하고 여기 탁자 밑에다가도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 도청 하여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도청 장치들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청 기술의 꽃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라는 곳이 있어요.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하는데 1952년 트루먼 미 대통령이 비밀리에 설립을 지시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비밀에 쌓여있는 미국 국가 정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통신을 다 도청을 하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위성통신, 해저 케이블망, 이동통신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청을 하려고 설립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약 3, 4만 명 정도가 이 NSA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명확합니다. 이거 몇 명이 일하는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간 약 108억 달러 정도, 11조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20여 개의 첩보 위성을 사용한 통신 감청망 에셜런 프로젝트가 공개가 돼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공개가 돼가지고 야단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위성통신, 해저 케이블 통신, 미국 거쳐서 가는 거 전부 다 도청된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그때부터 인정을 한 꼴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었던 각종 통신 장비들이 있죠. KT나 SK나 이런 데, LG 이런 데 쓰는 무선, 유선 통신 장비들이 있어요. 이 무선, 유선 통신 장비들의 미국에서 제조된 그 장비들은 미국 정부 이 NSA에서 거기에 도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라 라고 했었답니다.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청을 했었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통신 장비들은 당연히 중국에서 감청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CCTV 카메라 있죠. CCTV 카메라도 평소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타겟팅이 딱 되면 그 CCTV를 원격에서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넣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발각이 됐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아까 레이저로 어떻게 유리창의 진동을 보고서 소리를 엿들을 수 있냐. 레이저를 쏘면은요, 유리창이 진동을 하면 레이저 반사돼서 오는 레이저가 거리가 조금 진동폭 때문에 짧잖아요. 그거를 이 광센서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바로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우리 스피커 쪽 앞단에 있는 앰프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킵니다. 증폭을 시켜서 스피커로 출력하면 이 건물 내부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유리가 진동될 때 그 진동이 바로 소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성만 도청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이제 카메라로 영상까지 영상 도청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몰카범도 잡힌 몰카범들이요. 요 20에서 30세 사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정보 보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번 봅시다. 예전에 이제 전화기는 유선 전화기 비화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무선 그 스마트폰도 비화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치로 돼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이 비화기가 암호화를 합니다.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한 뒤 암호화를 하고 그거를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암호화가 이루어진 후에 도청을 해봤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암호화한 방식을 알면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즉 반대쪽 편에서 비화기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복화기죠. 여기서 암호화 된 것을 풀어서 결국 전화 받는 사람 전화기에 전달이 되는데 이 장치 이후 혹은 비화기 전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화기에는 비화기가 바로 전화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화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밀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화기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레이저 도청기 있었잖아요. 이 레이저 도청이 한동안 꽤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 40년 전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자라고 해서 3M에서 2005년에 도청 방지 필름을 출시를 했어요. 이거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차단 소재인 필름을 딱 갖다 붙이면 도청용 레이더를 발사를 하면은 부딪히면 이 레이더 파가 빛이 그냥 산란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반사가 돼서 그 광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난반사를 시켜버리는 그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도청 방지 필름으로 보안 건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건물 내부에 여기저기 막 설치될 수 있는 도청 장치들을 찾아내는 탐지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장치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도청과 몰카를 동시에 탐지하는 것들을 작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전파 탐지기로 하는 겁니다. 그 음성 도청하는 경우는 도청기가 무선으로 외부 바깥에 있는 수신기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이상한 전파가 계속 데이터가 날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 그래서 테이블 밑에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체크를 해봐서 여기 뭐 이상한 금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금속이 있네 라고 해서 이 도청 장치들이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반도체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그 물성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발사를 하면 그 반도체에서 반사가 되는 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파를 가지고서
탐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비싸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저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탐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탐지기가요, 방 전체에 쫙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면은 우리가 렌즈,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가 달려 있잖아요. 그 렌즈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렌즈 유리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저기에 뭔가 렌즈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열화상 장비는 이런 도청 장치들이 전기를 쓰니까 거기에 열이 발생해요. 주변보다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열이 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이렇게 열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탐지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암호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동통신이든 유선통신이든 암호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암호화는 암호화하는 그 키가 있어요. 암호화하는 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공개가 되면 도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암호라는 것은 양자, 퀀텀이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라고 우리가 현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양자의 특성은 불확정성이에요. 그리고 비가역성, 복제 불가능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가.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일회성 암호 키를 만들어 도청을 막는 통신 기술입니다. 현존하는 보안 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신 암호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실제 양자 개념을 이용했다기보다도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기존 통신 방식은 신호가 끊김과 이어짐으로 디지털 신호가 0, 1을 구분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어요. 이동통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보안을 위해 암호키를 사용하지만 암호키가 공개가 되면, 알게 되면 다 제3자가 몰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 암호는 어떤 개념이냐면 0이나 1이라는 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정보를 0, 1이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1이다라는 게 딱 결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에 각각 양자 암호키 분배기를 설치해서 매번 보낼 때마다 다른 암호키를 이용해서 0과 1을 결정을 해요.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인지를 모르다가 암호키 분배기를 설치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키는 한 번 딱 그 암호키를 열어보는 순간 열어보고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호키는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 암호키를 딱 열어봤더니 파괴가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거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키를 서로 재교환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즉 0, 1을 결정을 안 해놓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0, 1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양자 암호화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3사에서도 이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